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스탠스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책을 2년 남기고 확 스탠스를 바뀌기는 또 조금 쉽지 않다? 애매하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 2년 있다 선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의 김성준. 김성주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자, 우리 차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국 지금 FOMC 연준의 이제 금리 향방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주요 이슈가 있죠. 네. 정치적인 이슈 플러스 이걸로 인한 경제적 이슈까지 분명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중간 선거가 언제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FOMC 미팅이 있고 거기서 네. 딱 일주일 후인 11월 8일 날 2년 만에 다시 이제 찾아온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일단 미국이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이런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4년 임기제인데 뭐 연임을 하면 8년까지 할 수 네, 있지만 맞아요. 4년을 한 번의 임기라고 생각하면 임기의 반, 딱 2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 쪽이 얼마만큼 잘했는지 약간의 평가하는 시간? 중간고사 보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중간고사 하면서 이제 기말고사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년 있다 또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누구가 인기가 조금 더 있을까? 약간 지지율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선거가 이제 11월 8일 날 있으면서 네.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쪽이 민주당이냐, 네. 아니면 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 네. 거기서 이제 누가 상원의원, 하원의원 좀 장악하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 네.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나머지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하던 정책이 조금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갈지, 그렇죠.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선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뭐 각종의 정부 정책, 뭐 경제 정책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실어주냐, 아니면은 이제 반대인 이제 야당 쪽인 공화당 측에서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탄소 정책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책이지만은 또 트럼프 때는 또 안 그랬단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서 이런 현재 이제 뭐 중간 선거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규칙가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 뭐 하원 의원이 그러면은 그럼 하원 의원 선거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미국도 신기하게 또 뭐 상원, 하원이 조금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435명이에요. 네. 이 435원 의원들은 임기가 딱 2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2년마다 하니까 네. 435명 모두를 다 선출하는 거죠. 그 대신 상원 의원은 네. 100명 플러스 이제 의장.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장 빼고 네. 100명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임기는 6년이에요. 또 국회의원 기간이 그 상원 또 6년이어서 네. 3분의 1. 그래서 아마 35명이 바뀔 거예요. 35명이 이제 이제 하면서 뭐 미국은 연방주니까 네. 50여 개 주의 주지사, 검찰총장, 시장 그냥 모두 다 뽑아요. 그러니까 새로이 모든 주를 거의 대표들을 개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면은 현재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고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를 계속 미국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금리 시대에 따라서 말 그대로 미국도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쉽지 않아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람은 이자 부담이 심해지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인기가 있을 주요한 이슈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우리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48명에 네. 공화당이 50명인데 네. 두 명이 약간 무소속 개념인데 그래요.
민주당 쪽이 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50대 50인데 상원에서는 계속 민주당 쪽이 그러니까 50대 50인데 네. 의장이 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민주당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51대 50으로 상원은 지금 이기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했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제 뭐 미국도 이제 한국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네, 네, 하는데 그렇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확실히 이길 거다. 이제 전세가 좀 바뀔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원의원에서도 현재는 뭐 의장 빼고 50대 50인데 요새는 약간 뭐 두세 자리가 약간 이제 좀 접전을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상하원 다 공화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는 좀 현 정부에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는 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이제 내걸었던 정책이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한 네, 당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되게 중요시하고 네. 또 약자들을 되게 약자 그다음에 뭐 이민도 약간 많이 풀어놨었고 옛날 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 음. 이제 뭐 탄소를 되게 줄이겠다 뭐 하면서 이제 전기차, 네. 전기 2차 배터리 이런 것부터 많이 이제 한국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맞습니다. 많이 미국에 네. 짓고 하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근로자들, 노조 아니면 이제 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되게 높은 당이고 네,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수주의 그렇죠. 가 강하면서 이 옛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모든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부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무역도 자유무역. 음. 뭐 어디 뭐 하나 막지 않고 네, 그냥 네. 다 자유무역 네.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제 뭐 금융 투자자들 뭐 아니면 자영업자들 이런 약간 좀 세금을 감면해야지 좋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인기가 조금 많은 당이죠.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생각은 뭐 이런 것보다는 고물가, 고금리 시내에서 미국이 되게 지금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조금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이 조금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좀 성향을 갖고 있는 당이 좀 우세하지 않나? 근데 뭐 일단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가게든 회사든 거기에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다 감내해야 된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연준이라는 특별한 존재 자체가 정부와는 별개라고 일단 얘기가 하고 그렇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네. 자기는 안 받는다. 네. 우리는 독자적인 행보를 근데 한다. 누가 봐도 지금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렇죠. 비슷하게 누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거에 따라 정부의 이제 주요 당이 이제 메인 당이 바뀌게 되면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스탠스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또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책을 2년 남기고 확 스탠스를 바뀌기는 또 조금 쉽지 않다? 애매하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 2년 있다 선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간 선거가 네.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주대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책 스탠스를 바꾼다? 그럼 다음번은 공화당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래 공화당 쪽으로 하면 더 국민들에 더 이득이 있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네, 네, 있는 그렇죠. 방면도 있기 때문에 스탠스를 아예 바꾸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가겠죠. 향후 2년을 뭐든지 하는데 태클 걸 거고 그렇죠. 뭐든지 하는데 압박이 들어올 네. 거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면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근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탄핵까지는 가진 않겠죠. 네,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중간선거가 실제로 이제 8일 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발표는 언제가 되는 건가요? 다음날 바로 이제 발표가 되는 건가요? 되면서 이제 한국하고 똑같이 지금 뭐 사전 투표? 네. 뭐
한국은 우편 투표는 안 하고 네,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도 하고 네. 우편 투표도 우편 투표도 네, 하고 맞아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하면서 선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아요. 어떤 주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왔다고도 하고. 대선 때보다 그러면은 더 핫한 네, 지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긴 했는데 네, 저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보다 지금의 사전 투표가 8일이니까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치적 배경이든 아니면 금융 관련된 시장이 지금 좀 어지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정치나 이쪽에 이제 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금융 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희 뭐 금융, 특히 뭐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는 FOMC 때문에 변동성 한번 키울 거고 다음 주는 이 중간선거 결과 때문에 변동성을 한번 당연히 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공화당이 이기면 한번 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당에서도 충분히 지금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단기간이라도 뭔가 좋은 소식들을 내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 FOMC 이후에 이제 뭔가 좋은 소스를 금융시장에 던져 줌으로써 여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은 대기업이나 이제 뭐 투자자들, 네. 뭐 세금을 좀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데일수록 뭐 빅테크 이런 데일수록 뭔가 하나 소스를 풀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제 뭐 저번 주에도 빅테크 때문에 오르락내락 많이 네, 했고 맞아요.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더더욱 이제 저번 주보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나오는 네. 시기인데 뭐 빅테크는 거의 다 나왔다고 거의 다 하더라도 나왔고, 뭐 다른 이제 기타 기업들은 이제 대접들이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과거를 쫓아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 조금 선거라는 이런 정치적 이슈에서는 과거를 조금 좀 쫓아갈 것 같아서 공화당이 하나라도 이기면 저는 미국 지수, 특히 나스닥을 바탕으로 조금 많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 대신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그거.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민감한 시장에 잘못 얘기하면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올라가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조금 더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긴 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결과 이후에는 한번 저는 다시 출렁이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오히려 전까지는 계속 뭐든지 좋은 소스를 던지는데 이후에는 시장적으로 이제 성격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촬영본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경제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겠구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원자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 같지만은 뭐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제 뭐 지수 통화 뭐 이런 금리 요 정도에서는 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이 받겠죠. 네. 뭐 최근 원자재 시장이야 지금 뭐 중국발 이슈, 중국에서 수요 둔화 조금 이제 요즘은 제재가 풀린다 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 풀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뭐 수요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11월 시작되고 나서부터 뭐 FOMC를 시작으로 미국 중간선거 있지 이것도 끝나서 12월 돼서 이제 연말에 조금 쉴까 생각해보면 딱 12월 13일, 14일 한 달에 딱 중간에 2022년 마지막 또 FOMC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차장님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과연 산타랠리가 가능하다? 아, 연말에 네. 25일 전후로 네. 산타랠리 가능하다? 안 하다? 12월에 FMC에서 아이, 그 전제를 말고 뭐, 네. 전제 깔지 말고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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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의견도 올해는 이런 산타랠리는 없을 것 기대하기는 같다. 쉽지 않을 쉽지 것 같아요. 않다. 네. 그 땡스기빙 포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저희가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갈 건데 소비 지출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같이 올라간다면 뭐가 소비 자체가 줄지가 않으니까. 좋은 네.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이끌는 이슈는 계속 있지만은 얼마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맞추냐, 반응을 하냐. 네. 근데 특별히 줄어들 수 있는 이슈는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근원 쪽에 이제 네. 원유나 농산물 변동성이 큰 거는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유가가 심지어 요즘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80대 중반까지 초반까지 빠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긴 오펙 했는데. 이슈로 90불 때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원유에 대한 하향 안정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천연가스도 뭐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잠시 이제 반등하기도 했지만은 이미 코로나 이전 때까지 완전히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천연가스 막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미국 천연가스를 10불 간다 그랬는데 10불은커녕 지금 4불대예요. 4불대. 3불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와 제가 잘못 얘기해서 더 큰일 날 뻔해. 10불 넘게 간다고 치솟는다고 얘기했으면은 진짜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만큼 빨리 유럽이 대체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이 일어났을 때는 요즘 시대에 전쟁이란 거에 대한 큰 이슈 때문에 다들 좀 공포 심리가 커져서 뭐든지 조금 위축되고 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소비도 줄고 막 그러다가 공급도 막 이상해지고 수급이 이상한 상태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적응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요소수 사태랑 중국에서 수입 라인 하나만 뚫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 라인 저쪽 라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들을 찾았잖아요. 똑같이 이제 유럽에서도 어쨌든 당연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러시아산이 싸게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정치적 이슈로 해가지고 정말 아예 끊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이제 유로존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됐던 거고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 공급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또 된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 하려고 시도했던 러시아가 생각보다 이제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그렇죠. 생각보다 영향이 빨리 끝났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노선보다는 여러 개 이제 루트 자체를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이제 그런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야기가 지금 중간에서 여기까지도 세긴 했지만은 뭐 분명히 올해 말까지도 변동성 이번 달에 참 제일 저는 변동성이 많을 거예요. 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12월 달에는 그 FOMC가 13일인가 있죠. 13일, 14일 이틀. 딱 이제 12월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FOMC 이후에 이제 뭐 물가지수가 또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가 12월 달은 초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FOMC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지수 두 번에 따라서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속도 상승 폭이 얼마나 조절을 조정이 이루어지냐, 얼마나 이루어질지. 네, 그런 부분도 올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원래 대부분 저희도 보면 뭐 저희야 좀 별 얘기지만 다른 이제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12월 초부터 자기 트레이딩 북을 더
클로징 하죠. 클로징하고 네. 휴가 가잖아요. 네, 휴가 갑니다. 12월달 초부터 휴가를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요즘도 경기 안 좋으니 네. 클로징을 빨리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FFC가 12월 중간에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클로징을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기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포지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여전히 뭐 제가 나가던 이제 뭐 금융 기관들도 덮고 싶다고는 해요. 지금 당장. 근데 마땅히 덮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큰 이슈가 12월 달에 있다 보니 뭐 이전 같았으면 10월 달에 한달 크게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른 시기가 시기가 시기만큼.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요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물가지수 그리고 하루하루에 나오는 지금 굉장히 시장의 민감도가 뭐 100이 만점이라 하면은 지금 거의 뭐 민감도는 99 높아요. 99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그마한 이슈에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래는 짧게 그러니까 절대 이제 미결제 잔고를 오래 가져보다는 뭐 이틀 3일도 굉장히 그거는 긴 것 같아요, 길게 지금은. 거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짧은 단타 매매가 형식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저희가 우리 12월 달에 FOMC 하기 전에 한번 만나보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때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나오고 나서 한번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을 장렬하게 이제 뭐 내년에도 뭐 너무 힘든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지 내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정책이 조금 뭔가 피벗이 됐다. 이제 0.75가 아닌 뭐 0.5 0.25까지? 네, 그런 이제 금리 상승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한번 뭐 저희가 연말까지도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차장님 소개해 주셨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 짓고 저희는 12월달 FOMC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